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38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님들을 모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요즘 보니까 최근에도 정치 뉴스가 마를 날이 없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집중해서 보는 뉴스 어떤 것입니까? 이게 좀 업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김준우 기자는 뭐 집중해서 정치 뉴스 봤겠지만 사실 저는 지난주에 제일 큰 뉴스가 뉴진스 복귀였어요. 그래서 뉴진스 복귀. 그래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충 마감하고 이제 우리 신문쟁이들이 한 5시 언저리면 이제 대충 판 짜는 걸 다 마감을 하는데 그날 한 5시 20분쯤인가 뉴진스 3명 복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슨 기사를 날릴지 딱 생각을 하고 기사를 쓴 다음에 일단 속보를 내보내고 막 썼어요. 써서 이제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되나 해서 하나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안 치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7시 49분인가 그날 7시 49분인데 전원 복귀 이렇게 다시 뜬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기사를 다시 바꿨죠. 바꾸고 그래서 후다닥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20판 40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아래로 내려가는 신문들 그걸 막고 먼저 맞고 초판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보내고 나서 보니까 좀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좀 덜커덕거리는 문장이나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손질해서 다시 보내고 이게 너무 바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종묘 오세훈 시장 그 종묘 그 문화재청하고 뭐 저기 다 요즘 국가유산 서울시하고 문체부 국가유산청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 회에서 오세훈 시장 그걸 많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막 서울을 해집으려 한다는 거. 그래서 더 이제 열이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 문제랑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연일 오세훈 시장을 이제 때리고 있는데 어떤 행보라고 김준호 선배 보고 계십니까? 뭐 조금 전에 그 이용욱 기자가 말했지만 저희가 지난번인가요? 오세훈 시장 다룰 때 뭐 꼭 그렇게 다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용욱 선배가 뭐 서울을 좀 제발 그만 좀 뒤집어라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 총리가 딱 그 부분을 지금 공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10일에 종묘 찾아가가지고 이제 서울시 그 세운 사구역 개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또 14일인가요? 서울시 한강버스 또 그 선착장 찾아가지고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15일에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서울시에다가 이제 그 한강버스 이 안전점검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고 17일에 또 이제 광화문광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이른바 그 6.25 참전국들 뭐 기념한다고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받들어 총 그 조형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확인하고 보고해라라고 지시를 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총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생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한데 안 그래도 한 두 번째까지는 뭐 그런 거보다 했는데 이게 세 번 연속 3-4번 하면 좀 이거는 뭔가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본격적으로 뭔가 오세훈 저격수로 나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서울시장 겨냥한 행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뭐 서울시장을 이제 의식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민주당하고 지금 이제 손잡고 이제 오세훈 시장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판세가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초기에 좀 이렇게 판을 좀 흔들어 보려는 거 아니냐 뭐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또 하나만 덧붙이면 이제 그래서 요새 그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그래서 궁금해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좀 알아봤었는데 일단 원래는 당대표 쪽에 생각이 많고 사실은 지금도 그쪽에 더 여전히? 많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시의 이 문제가 되는 장소를 콕콕 집어서 한 걸 보면 분명히 이것도 이제 선택지에 올려놓은 건데 김진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존 의원들도 좀 아직은 여론조사에 많이 뒤지고 그래서 이제 정은호 성동구청장도 띄워보는 거고 지금 그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리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도 띄워보는 게 아닌가 누군가 그래서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워낙 다 정치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그림 네. 하에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2002년도 때 서울시장 선거 나가가지고 이명박한테 졌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아마 본인도 준비는 많이 돼 있을 거고 총리를 하면서 국정 전반을 보니까 사실 준비된 서울시장 이렇게 내세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구호로는 그러나 다만 이제 본인은 당 대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판이 녹록지 않으면 여기라도 나가지 않을까 어떻게 선택지가 그래서 이제 다 띄워봐서 안 되면 결국 김민석이 나갈 수도 있다는 이런 가정하에 열어놓는 건데 아직은 좀 이제 네.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두고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을 하다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약간 뭐 판을 흔들려는 뭐 해석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김 총리가 과거에 그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하고 이럴 때에 비해서 이제 이 총리가 된 이후부터 사실 행보 자체가 되게 조용했거든요. 본인이 뭐 처음에 그랬죠. 이재명 정부의 뭐 총참모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비해서는 사실 행보가 좀 조용해서 제가 듣기로는 당에서 총리한테다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현안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논란들을 좀 덮고 가려고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최근에 총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 헌법존중 TF 갑자기 네. 이렇게 발제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론스타 소송 관련해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서울 지역의 다선 의원 민주당 소속이죠. 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 얘기하다가 김민석 총리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기에 아마도 그런 그 지지도 분명히 당에 존재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의 여론조사 좀 어떤 동향입니까? 최근에 그 주간전선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전재수 해양수사부 장관이 그 후보 적합도에서 이제 1위 23%로 올랐고요. 박형준 시장이 지금 현직 시장이 2위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뭐 조국혁신당 대표, 그다음에 뭐 서병수 전 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데 여지껏은 어쨌든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박형준 시장을 전재수 장관이 이기고 있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역 일꾼으로 해서 좀 신망이 높고 그냥 부산 사람, 동네 사람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와 함께 지금 어쨌든 수건 사업인 해수부 이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이뤄냈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이란 도시가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마다 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민주당이 막 이길 것 같은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상 까보면은 대부분은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형을 보면 한 3.5대 저 국민의힘 쪽이 6.5 정도. 요 정도로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길 수 있는 건 개인의 경쟁력인데 이제 그 동안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 의원들이 부산에서 당선된 분들이 하면 생활 밀착형, 뭐 지역 밀착형에서 지역을 훑고 동네 사람 이런 거로 했는데 이제 다만 이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그 바람과 인맥으로 자기의 그 개인 경쟁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지는 좀 이제 두고 봐야죠. 만약 이게 의외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만약에 민주당이 이 선거를 이긴다면 굉장히 그거는 큰 의미가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불리한 구도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인물 경쟁력으로 전재수 장관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전재수 장관 어떤 인물로 보면 됩니까? 1971년생인데 경남 의령 쪽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6살 때 부산으로 이주해서 지금 지역구인 부산 북구 쪽에서 거의 초중고를 다 나왔고요. 동국대 역사교육과 졸업해서 같은 대학에서 뭐 석사까지 했고 이 정치계 쪽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보좌관으로 뭐 입문해가지고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이 청와대 국정상황실하고 경제수석실 행정관했고 마지막에 이제 연구인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까지 역임했고요. 이래서 이제 뭐 이른바 친노무현계 막내 정도로 이제 평가받고 있고요. 이제 이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지금 이제 부산 북구 갑인데 과거에는 이제 부산 북구 강서구 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당선을 해가지고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는 부산 1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거의 전멸하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전재수 장관만 이겼죠. 그래서 뭐 그때 붉은 밭에 이렇게 푸른 한 점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제 2025년 7월 24일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과거에 이제 이 대통령 지지도 했고 뭐 그 중간에 뭐 과정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본인한테 이 당 대변인이라든가 좀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한 2번인가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사양을 했고 다만 이제 이번 그 해수부 장관에는 전화 받자마자 알겠습니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재밌는 일화인데 그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에서 매년 수능 때마다 거는 현수막이 되게 화제가 많이 된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걸로 지금 매년 걸 때마다 전재수를 이름을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하던데 여하간 부산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려면 아무래도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아까 노무현 정부 일단 요 얘기부터 좀 하고 갈게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막내라고 하는데 이제 2년이 이때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종로 지역구를 이제 한번 보궐로 당선된 다음에 버리고 부산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 캠프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게 거기 막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청와대 행정관하고 이때 이제 처음 선거 출마한 게 2006년 지방선거 때 그 북구청장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출입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근데 그때 민심이 정말 나빴어요. 그래서 전패를 해요. 전패를. 전북만 이기고 전남도 져요. 그건 이제 전남도 지고. 그 당시에 그 아홉성 민주당이라고 있었죠. 그 열린우리당하고 합류하지 기억납니다. 않은 네. 그쪽에서 가져가고 전북만 이제 민주당이 이겼던 그런 선거였는데 이때 전재수 장관이 북구청장 출마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부산파라고 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출마를 했냐면 열린민주당이라는 걸 달고 나가면 선거 이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무소속으로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전재수 장관이 그때 열린우리당 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고마웠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거 떨어진 사람들하고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는데 전재수 장관이 막내니까 저 끝에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일로 와서 내 앞에 앉아라. 가까이 좀 하면서 앉아봐라. 네. 밥 먹는데 가까이 앉아, 앞에 앉아라. 그러고 몇 프로 얻었노? 이래서 30 몇 프로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보다 많이 얻었네 하면서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아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같이 일화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죠. 그때 이제 민심이 워낙 그 문재인 정부 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그때 유일하게 부산에서 한번 바람이 세게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많이 이기고요.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재수 장관 지역구에서도 뭐 이렇게 선거 많이 이겼을 테니까 이제 보좌관이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보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뭐 이렇게 아이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역 관리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참모진들 말이 이러더라고요. 믿을 수 없겠지만 하루에도 비행기를 몇 번씩 탄 적이 많다. 예. 아, 부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근데 지역구가 바로 공항 옆에 공항하고 가깝대요. 그래서 더 그러기가 좋고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이제 교통비는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지역에 이제 현수막이 붙는데 자기 전화번호를 공개를 한대요. 전화하시라고. 아, 정원호 구청장하고 네. 똑같은 네, 그래가지고 방법이네요. 네. 부재중 전화가 오면 다 전화를 한다고 하고 뭐 지역구 관리 잘하는 의원들이 이제 옛날에 보면 서울 국민의힘 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원인의 날 이렇게 둬가지고 그 의원도 지역에서 좀 어려운 지역에서 오래 당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매일이 민원인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뭐 오면 15분 단위 뭐 30분 단위로 다 만나고 그리고 뭐 이런 작년에는 여기 지역구에서 부친상을 당했는데 전재수 장관이 보통 보면 정치인들이 하면 이제 뭐 의원들 오는데 여기 지역 주민들이 줄 서서 문상하고 그거 왔다고. 되게 이례적인 예, 풍경인데요. 그렇게 하고 뭐 이제 네. 또 들리는 얘기가 선거사무소에 한번 어떤 분이 왔었는데 선거 지역에 이런 말을 했대요. 노인분인데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게 뭐 재수를 안 뽑을 수가 없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 전에 다른 사람을 뽑았었는데 국민의힘을 맨날 그 이기고 와서 자기한테 인사한 놈 하나도 없었는데 재수는 지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이러니까 미안해서 안 찍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재수를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요거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혹시 애들 학교는 어떻게 다녔나요? 했더니 딸 둘이 있는데 뭐 초중고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큰애는 서울에서 대학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쳤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은 그 국민의힘의 이제 전직 의원인데 그 부산 의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 출입할 때 저랑 친한 뭐 당직자가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당무감사 나갔는데 애가 분당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더라. 그러면서 이런 인간들이 아니고.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근데 특히 그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워낙 지역 밭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지역구 사람 하면서 이제 파고든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도전 끝에 부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고 3번이나 당선이 됐고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선거운동 과정도 보면은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체력이 대단하다면서요, 이분이. 그럼 지금 이용욱 기자 그 지역구 훈련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그 이현주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산에서 선거에서 출마도 했는데 이제 부산에서 당선되는 방법이
김무성식하고 전재수식이 있다. 아 김무성식과 전재수식이 있다. 김무성 뭐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지지해온 조직들이 있어서 그 조직 선거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조직 선거를 하는 거고 이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한 체력으로 지역구를 부른다고 해가지고 이 통상 이렇게 하루에 이제 유세를 이렇게 하는 뭐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 보니까 평균 남들보다 한 2군데는 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시 유세를 해보는데 다른 후보자들이 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 이제 뭐 당 지지율이 나쁘다 보면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개인기를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아까 뭐 이용기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원체 이렇게 밑바닥을 훑고 다니니까 제가 들었던 제일 재밌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 전재수 장관 그 지역구 북구에서는 마누라가 집 나가도 전재수한테 전화한다. 어디 있는지 그만큼 이 상황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야,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 들어보면은 전재수의 정치 스타일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꼼꼼하고 세세하고 이런 면모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밖에서 보는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전재수 장관을 따로 본 적은 없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분이 일단 중앙 정치인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지역에 몰빵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기자들하고 접점이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면 그냥 되게 사람 좋다, 따뜻하다. 그리고 뭐 화를 잘 안 낸대요. 화를 잘 안 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장 그 의원들의 인간성을 그 보는 척도 중에 하나. 이거 최근에 우리가 느끼게 된 거 그 보좌진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맞아요. 보좌관이 안 바뀐답니다. 안 바뀌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있대요. 이제 안 바뀌면 적체가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뭐 5급 비서관, 뭐 4급 보좌관 이런 식으로 승진을 못 시켜주니까. 승진을 못 시켜주니까 이제 승진을 위해서 다른 데로 옮긴 경우는 있어도 그냥은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사이가 좋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는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때도 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좀 약간 지연되긴 했지만 어쨌든 여야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 문체위원장 그만둘 때는 뭐 야당 간사가 뭐 박수치고 끝냅시다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자체가 어쨌든 본인이 품성도 있겠지만 지역구 자체가 이제 부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너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무던하게 정치를 해온 분이 아닌가 인간성으로. 아니 그리고 사람을 안 내보내는 거는 제가 이분이 이제 그 역사를 개인사를 보니까 맨 처음 이제 선거 운동에 도전을 하게 된 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이제 당선이 되고 이후에 부산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때 이제 선거를 돕겠다고 내려왔는데 특별한 보직을 받은 게 아니고 정말 쓸고 닦는 자원봉사자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버리거나 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간에 기자들 사이에서도 전재수 장관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좀 우호적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 없는데 이제 후배 기자들이나 이제 전재수 장관 오래 안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여야 의원들을 두루두루 평이 좋고 뭐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콜백 잘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콜백 반드시 해주고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가끔 보니까. 이제 당에 대해서도 이제 뭐 쓴소리도 곧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데 좀 원칙주의적인 면모도 가진 걸로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의리 기본적으로 뭐 부산 출신이라다 보니까 의리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것 같긴 한데 과거 이제 부산 친노들이 이제 노무현 청와대 이제 행정관이라든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부산 지역지 기자들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뭔가 또 연락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일부 친노들은 이른바 중앙정치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연락도 잘 안 받고 답변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 기자가 열받아가지고 다 보냈다는 거야. 자기가 아는 부산 출신 행정관들이라든가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유일하게 콜백 어떤 사람이 2명인데 한 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명이 이제 전재수 장관인데. 그렇구나. 그 당시 이제 행정관이었으니까 진짜 자기가 미안하다. 너무 바빠가지고 요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다음에 꼭 한번 만날 테니까 이렇게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 기자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라도 답장을 해주니까 너무 이 사람이 좋고 그 모습이 지금 보면 끝까지 이어지고 그 기자 말은 그때 그런 모습 보여줬던 두 사람이 나중에 보면 부산 쪽에서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좀 재밌게 들었던 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 장관이 이제 이 국회의원 3수 도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2016년에 이제 세 번째 도전해가지고 당선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당선 전망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뭐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너무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투표하는 전날이죠.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 선거 이제 운동 끝나는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재수 장관이 이 답장이 있다고 했더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올드 야구 팬들은 다 아는 게 뭐냐면 이게 1984년에 롯데하고 삼성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맞붙잖아요. 그 당시에 최동원이 5번 나와가지고 한 번 지고 4번 다 우승해 그 승리를 해가지고 최종 7차전에서도 완투승해가지고 이기거든요. 근데 그때 최동원 체력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7차전 때도 이제 강병철 감독이 동원아 우야노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동원 투수 하는 말이 알겠습니다. 막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야, 완벽한 부산 팬들 코드구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장관의 모습을 좀 상징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로 전재수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왜 장관에, 그것도 해양수산부 장관에 픽을 했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거든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닌 것 같아요. 내세울 사람이 없고 해보니까 여기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없는 거죠. 다른 부산 의원들도 있지만 여하튼 지난 선거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그 대단한 경쟁력을 보여준 거고 김진우 기자 얘기했지만 일찌감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다만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부산시장에 나가서 되면 좋지만 어쨌든 만약 안 되면 의석을 하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자리는 누가 메울 것인가. 근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누가 나와도. 그러면 잘못하면 부산시장을 먹으면 엄청난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 직결 어떤 도움이 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아쉽게 지고 또 이제 북구마저 잃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장관 말고는 피갈 쓰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과연 그 정치적 고뇌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지금도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 지방선거 부산시장 도전 여부도 결국은 그 이재명 정부의 흥망성쇠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전재수 장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대선 아니고요, 지지난 대선 때 쉽게 얘기해서 이낙연 그다음 이재명이 맞붙었던 대선 때 그때 정확하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친노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이낙연이라는 사람에게 줄을 설 때의 문제였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노무현과 문재인의 철학을 계승한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사항 중에 기본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노무현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이 꿈꿨던 사람이 먼저인 세상과 명확하게 궤를 같이 한다고 하면서 많은 친노 친문 인사들이 이낙연을 도울 때 정말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간 그렇게 해서 장관이 됐고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업무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 사실 뭐 지금 취임해서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7월 달에 취임해가지고 이제 현안 파악, 뭐 본인이 기본적으로 이 해양수산부 관련 뭐 해수부 이전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과거 이제 선거 때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해수부 이전 방안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음 달에 12월에 기본적으로 해수부 그 간판은 내걸겠다 그렇게 하고, 한 1월 달쯤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른바 타임테이블을 내놓겠다고 그러니까요. 이미 뭐 네.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HMM 비롯한 이제 해운 대기업 유치라든가 동남투자공사 설립, 회사법인 설립 등 이런 걸 내세우면서 지금 뭐 사축구상 이런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찬찬히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보아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 해수부 이전 가지고 초창기에는 이 뭐 이런저런 이제 반발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세종시라든가 충청 지역 쪽에서는 이른바 이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균형 발전에 맞냐라고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뭐 해수부 공무원 노조 쪽에서도 보면 이게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뭐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주거 환경이라든 이런 문제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현재 보면 그런 것들을 사실 좀 많이 이렇게 깔아앉혀진 것 같아요. 전재수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뭐 길을 열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아까 이용기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재수 장관 뭐 핸드폰 이미 번호 공개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기한테 무슨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게, 그랬더니 이제 진짜 이
해수부 공무원들 본인보다 가족들의 아, 문자 메시지 엄청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떨어져 살게 돼 생일에 하겠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아이고, 어떻게 할 거냐는 네.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문자 메시지들 일부가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오는 경우인데 우리 딸 사실 해수부에서 되게 잘하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민원성 비슷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웃기다. 조금 이렇게 내려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 아니 근데 이런 뭐 이미지 속에서 제가 좀 사실은 밖으로 이렇게 도는 분 같은 경우엔 뭐 달리 표현을 하면은 정말로 가웬 일에 정말 열심히인 분이잖아요. 자기 공직의 일에. 그러다 보면은 집에는 소홀하기 마련일 것 같은데 지역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애처가 이미지도 있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서 나온 말입니까? 두 사람이 되게 애틋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전재수 의원 장관이 예전에 당신의 못난 남편 전재수입니다 해서 뭐 성탄 편지를 보냈는데 이 자신의 블로그에다 이제 글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뭐 늦은 시간까지 선거운동 하느라 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못난 남편 전재수입니다 해서 뭐 이제 사람들이 꽤 화제가 됐고요. 또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최희진 씨라는 분인데 뭐 선거할 때마다 북구댁 뭐 전재수 집사람 이래가지고 이런 점퍼를 입고 뭐 선거를 열심히 뛰고 뭐 도우시는구나. 끝난 후에도 네. 뭐 이제 피켓 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가 다 그 북구에서는 굉장히 유명인 사이인 것 같고 서로 이제 뭐 되게 관계가 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재수 장관이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줬을 거고 뭐 같이 서로 이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뭐 동지적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보통의 부부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관계죠. 그 사실 조금 에피소드를 조금 더 붙이면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다 보면 아무래도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이제 미안한 거는 이쪽은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식도 잘 못하고 이제 딸 두 딸만 집을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전재수 장관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해서 이게 앞으로도 자기가 혹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이런 상황은 그대로 갈 것 같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북구 사람들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 부모의 운명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거가 끝나면 당신이 예쁘다고 했던 그 구두 하나 사가지고 가족끼리 제주도라도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 씨가 답장한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크리스마스에 좀 일찍 마쳤으면 빨리 집에 들어올 거지 이게 무슨 편지를 쓰냐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니, 집 밖에서 편지를 쓰고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건 이제 네. 농담이고 당신 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하염없이 이제 눈물이 흘러가지고 남이 볼까 봐서 몰래 읽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힘든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끝에 또 출신 비슷하게 붙였더라고요. 모를 것 같아서 가르쳤는데 내 발 사이즈 235mm다. 그러니까 감히 말하면은 그냥 애처가라고 불러주는 거지 애처가일 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속실이라는 데가 대통령실에서 1부속실은 대통령을 그 일거수일투족을 수행하는 자리고 2부속실은 영부인을 수행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마지막 보직이 권양숙 여사 제2부속실장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심기도 관리하고 이것저것 맞추다 보면 집에 오면 그거 또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인다고 좀 생각을 좀 하는 거고 여하간 전체에서 우리가 너무 공치사만 많이 했는데 약점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계속 나오는 거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건데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죠. 이제 2022년도에 19대 총선 낙선하고 나서 2016년 4월까지 이제 그 기간에 부산에 있으면서 서울과 대전에 있는 뭐 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 3,3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부산에 살면서 서울 뭐 대전 이런 데 가서 출퇴근하면서 월급 이렇게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은 장관 측에서 얘기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광고 수주했고 영업도 했다. 그리고 사무실 매일 나간 건 아니지만 수주 내역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속도로 톨 기록도 남아 있다. 하이패스 내역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내보내면서 어쨌든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검찰 내사도 받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는 클리어가 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사람들 보면 깔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선거 때마다 약간 이제 문제가 되고 문제라기보다 반대쪽에서 쟁점화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크게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대단한 뭐 사안은 대단한 아닌 걸로 사안으로 보인다? 대단한 네.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봤지만 정치를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월급이 없는 분들이 사회이사라는 건 뭐 지인이나 뭐 아니면 뭐 주로 지인, 뭐 선후배 걸어놓고 거기서 일 좀 하면서 월급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그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은 정치권에 이런 분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이용욱 그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은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게 되면은 지금 장관이지만 그 지역구라는 게 비게 되는 것이고 부산 북구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누가 와서 선거를 칠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자꾸 이제 여야 매치업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범여권으로 넓혀서 인물 중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단 대표 그다음에 또 이제 부산에 굉장히 많이 오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두 분의 그 매치업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뭐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재보궐 출마 가능성은 계속 이제 열어놓은 상태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제 지방선거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또 내년 6월에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약간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은 상황이고 뭐 조국 전 대표도 이 기본적으로 뭐 광역단체장이나 재보궐 선거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다만 이제 자기들 후보들 판 다 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재보궐 지금 나올 수 있는 데가 부산 쪽도 있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다 양쪽에서 다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대 변수는 한 전 대표가 이 국회 입성하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국회의원 부산 지역구에 하나 있는 국회의원 의석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저도 때문에 이제 그거 한번 나온 보도를 보고 봤는데 좀 성사 가능성이 저는 되게 좀 낮다고 본 게 뭐냐면 일단 아까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주지 않을 것이다 거기는. 그거는 거의 100% 그러니까 확실해 그건 안 될 것 보니까, 같고 네. 조국 전 대표도 보면은 사실 민주당 쪽 그 당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정서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하나밖에 없는 의석인데 조국 전 대표한테 과연 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전 조국 전 대표 선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 선거를 나가서 본인이 이제 어쨌든 당 선거를 지휘해야 할 상징적 인사이기 때문에 어딘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부산에 나가서 아무리 조국이라고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요즘은 좀 부산을 보는 시각이 점점 바뀌는데 뭐 김준우 기자가 제일 잘 알겠지만 고향이니까 부산이라는 데는 바람도 불고 개인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지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내리꽂으면 되잖아요. 근데 부산은 아무리 민주당이 뭐 바람이 불고 해도 그쪽에서 오랫동안 털을 닦은 그런 사람들이 나서고 거기에 바람이 결합돼야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국 전 대표는 고향이 부산이긴 하지만 북구가 고향은 아니죠. 그리고 그 지역도 그렇지만 부산에서 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참모라면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지는 것도 선거에 이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단하는 건 너무 위험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정치적 실익을 따지지 않고 여기서 내가 과감하게 선거를 치르고 이로써 당의 선거를 지휘하는 이런 어떤 사직생의 각오로 뛰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민주당도 후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마땅치 않아도 뭐 그냥 상상의 영역입니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서울에서 누가 이제 어느 의석이 비면 이 지역구에 있던 다른 분이 와서 이제 선거를 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부산은 그게 안 되는 게 부산 지역 의원들도 다 거기 지금 살아있는 그 전직 의원들이지만 다 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분들인데 어렵사리 닦아놓은 지역구 버리고 이리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여기는 누군가 새로운 정치신이 와야 되는데 과연 그래서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최소한 의미 있는 선거를 하려면 조국 전 의원을 와야 돼. 이길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안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지금 전재수 장관을 중심으로 그 여당의 후보를 많이 얘기했는데 야권에도 당연히 후보가 있고 야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가진 현역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박형준 부산시장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로 얘기되고 있습니까? 보수 논객으로 아는 분들도 많고 뭐 보수 이론가 이런 분들 많은 분들도 많죠. 사실 이제 뭐 부산 출생이긴 한데 이 초중고를 다 이제 대학교까지 합하면 이제 다 서울에서 나왔고, 그렇죠. 뭐 네. 고등학교는 뭐 이제 구경 기자 있지만 대일고 출신의 고려대를 나왔으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하고 또 완벽하게 겹치고. 네, 동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분이 이제 대학 시절에는 이른바 좌파 이론 공부해가지고 뭐 민중민주파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시위를 하다가 체류탄에 눈을 다쳐가지고 뭐 부동시로 병역 면제 받을 정도로 뭐 이제 운동권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대학 졸업 뒤에 이제 중앙일보 기자를 좀 하다가 다시 모교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회학 석박사 과정을 따서 사회학 뭐 박사가 된 거죠. 그리고 당시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이른바 진보적 학술지 쪽에서 사회과학 논쟁할 때 이 소장 논객으로 참여해가지고 당시에는 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진보 쪽 논객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되고 난 뒤에 뭐 어간일 것 같은데 아마 이재호 김문수 당시 이제 이분들이 창당한 민중당에 참가하면서 이 이른바 이제 정치 활동을 하게 된 거고 이 민중당 인사들 이른바 이재호 김문수 등이 당시 이제 문민정부 개혁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민자당으로 입당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따라가가지고 이른바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학 생활 이후에 이제 사회 운동했던 생활, 교수했던 생활까지 들어봤는데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거는 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아까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이 민중당에서 그 민자당으로 옮겨가면서 일단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정책자문기획위원으로 합류를 했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건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총선에서 당시 이제 한나라당 후보로 그 부산 수영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대선에는 그때 저는 열린우리당을 출입을 하고 있었지만 친이 친박의 싸움이 아주 거셀 때 네. 친이명박계 진영에 이제 돼서 어쨌든 이재호 의원하고 같이 했었기 때문에 친이재호계로 해서 이명박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브레인으로서 뭐 참여정부 그 당시에 이제 당시에는 386이죠. 뭐 이런 사람들 비판하고 뭐 하면서 이제 이름을 좀 날렸는데 당시에 이랬답니다. 뭐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너 변절자야. 그다음에 뭐 이제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좌경화다. 쟤는 믿을 수 없는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왜 바뀌었냐 하니까 주사파의 교조주의, 뭐 전체주의적 사고에 염증을 느꼈다. 그리고 뭐 사회는 선의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다는 자기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이명박이 그때 중도 실용을 내세웠잖아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다.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그 시각이고, 용어를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노선을 그리고 그 이명박의 이데올로그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한 언변과 이제 지식 이런 걸로 이제 무장을 한 사람인데 다만 국회의원은 한 번밖에 못한 게 오히려 2004년에는 됐는데 2008년 그 대통령 만들어 놓고 안 된 거 대선 아닙니까 때 이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저는 그때 잠시 정치부를 떠나 있었지만 친이계 의원들이 의외로 많이 져요. 친이계 인사들이 그게 당시에 이제 그 친박 공천 학살 논란이 일면서 그때 이제 그 나갔는데 그때 그 자기 지역구에서 친박 무소속을 표방했던 유재중 의원이 맞아요. 거기는 져요. 잡히죠. 예. 지고 나서 그때 이제 의원직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선거 때는 그때 이제 박근혜 당이니까 당연히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야인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그 방송에서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말로 네. 먹고 사는 일을 했었죠. 아니 그 중도 실용 얘기하셨지만은 정말로 MB계 중에 MB계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게 대선 캠프 때 대변인 했죠. 인수위에서도 기획 실행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선거 안 되니까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사회특별보좌관 연거푸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완벽한 MB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박근혜로 정권이 바뀌면서 한동안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무총장으로 다시 이렇게 불러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시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반적인 그 뭐 친이계 쪽에 가까운 분이고 본인은 친이계 아니라고 하지만 친이계에 가까운 분인데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국회의장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국회 사무총장으로 당시 이제 뭐 놀고 있었으니까 박형준 시장을 이제 한 1년 8개월인가요? 그때 이제 데려와 가지고 사무총장 사실 사무총장이 보통 보면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약간 이 뭐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이라든가 맞아요. 네. 약간 뭐 당내에서 조금 밀려난 사람들 그 일자리 없으면 이렇게 주는 식으로 생각하는 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지금도 이제 뭐. 그 우원식 체제에서 김민기 네. 사무총장이 그분도 전직 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밀려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사실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 빼고는 한 2020년 정치 복귀할 때까지는 한 1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죠. 그 야인 생활이 뭐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방송에서 이제 보수 농객으로 출연하면서 이른바 이제 뭐 얼굴과 이름을 많이 알렸고 뭐 저는 기억나는 게 그 2013년에 SBS에서 최후의 권력이라는 아 최후의 다큐멘터리 권력. 프로그램에 네. 무슨 뭐 정치인들 데리고 어디 조지아인가 데려가가지고 토론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정치의
효용성이랑 이런 거 하는데 그때 뭐 나온 사람이 보면 뭐 금태섭 전 의원 나오고 정봉주 전 의원 나오고 그다음 박형준 전 의원도 약간 보수 농계로 나오고 그다음 뭐 손수조 그다음에 정은혜인가요 민주당 쪽 그 당시 네. 비대위원회 뛰는 사람 데려다 놓고 해서 나름 실험적인 건데 그걸 계기로 아마 그 뒤로 아마 토론하고 시사 프로그램에 이제 박 시장이 계속 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까 이용 기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원체 지식이 많고 언변이 화려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런 뭐 유시민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분하고 이렇게 네. 되게 대결하면서 약간 보수 대표하는 농객으로 이제 이미지를 굳혔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튜브 전 시대에 종편 시대일 때 종편의 토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지상파를 넘어가지고 이분이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게 JTBC가 했던 썰전 아닙니까? 그때 김구라가 사회 보고 유시민의 맞상대가 되면서 유시민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을 뽐내면서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각광을 좀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빨이라는 표현이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할 때 제가 이제 정의화 의장 쪽에 계시는 분들을 저라고 오랜 친분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부터 들은 얘기인데 진짜 언변이 화려하대요. 그리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말로 사람을 설득을 한답니다. 아, 지식으로. 그러니까 말로 설득을 시킨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로 보였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이거 여당 같은 건데 그래서 이게 썰로만 돌았던 건데 그 윤석열이 부산 엑스포 때 막 밀어붙였잖아요. 될 것처럼. 그래서 당시 돌았던 소문이 뭐냐면 박형준 시장이 화려한 언변으로 윤석열을 녹였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았었어요. 실제로. 윤석열도 속아 넘어갔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건 이제 약간 소문이겠죠. 소문이고 예.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는 박형준이 윤석열 근처나 갔을 거 같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소문인데 그만큼 이렇게 말빨이 좋으시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은 왜 이렇게 토론을 잘하냐고 물었더니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90년대 이제 부산 동아대 교수를 하면서 아마도 뭐 지역일 것 같아요. 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로 토론 실력이 많이 늘었다. 옆에서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하던데 여하간 천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한 번밖에 못했지만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이 당선이 됐고 그 이듬해 열렸던 그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6월 지방선거에서도 또 부산시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출마해야 된다고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뭐 본인이 약간 사실상 출마 의지를 많이 밝혔죠. 지난 7월에 뭐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이런 데서도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이 부산 혁신을 완수하려면 시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정의 연속성이란 뭐냐면 내가 앞으로도 계속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걸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역 정가에서는 사실상 뭐 삼선 도전 기정사실을 보는 상황이고 박 시장이 뭐 최근 뭐 인터뷰나 이런 걸 봐도 자기가 지금까지 뭐 가덕 신공항이나 북한 재개발 이런 것들을 부산 뭐 미래를 움직이는 엔진을 이제 풀어놨는데 이게 완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기가 결과를 보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삼선에 성공해가지고 결과 내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아니 그럼 박형준 시장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장단점 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장점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변이 화려하고 일단 이론적으로나 뭐 해서 일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분이 의원 시절부터 봤던 사람들 얘기는 이거 올드보수는 아니다. 올드보수는 아니고 일단 항상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를 겨냥할 수 있는 정치인이겠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 초반에 이제 진보 진영 인사를 많이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박형준이 이제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다 선이 다 있고 언변 화려하고 중도적이기 때문에 일단 거부감은 좀 덜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치인 박형준의 한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론가는 이론가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대비를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이제 돌아가신 그 정두원 의원 계시죠? 정두원 네. 의원하고 대비를 하는데 정두원 의원은 이명박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내쳐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정두원과 박형준의 지향점이 비슷했는데 정두원은 이제 질렀는데 박형준은 깨갱한 거다. 그게 바로 박형준의 한계다. 이론가는 이론가일 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장점이라고 보니 부산시정 연속성을 얘기하는데 일단 엑스포 말아먹었고 대형 사업들이 다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가로서도 조직의 리더로서도 좀 일한 경험이 없는 데다가 부산 엑스포 안 됐고 그다음에 뭐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뭐 그다음에 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뭐 이런 정책들이 좀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당신이 이뤄놓은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지 기자들
그러니까 지역 기자들을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지역 기자를 잘 아는 기자를 통해서 간접 취재를 예. 해보니까 진짜 이용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게 진짜 현란한 뭐 공약들 예전에 뭐 내용들 많죠. 그런 것들 했는데 이게 지금 실체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좀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이용 기자 말했는데 이게 부산 사투리 이야기를 하면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노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대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부산 엑스포도 안 돼, 산업은행 부산이존도 안 되고 글로벌 허브 도시법도 안 되니까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은 아니고 아마 지난 5월 그 엑스포 이후에 이제 이 부산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전까지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올 들어가지고 이게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앞선 걸로 나오고 특히 이제 이른바 그 노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한테서 거의 한 20-30% 정도밖에 긍정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약간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마 엑스포 유치 실패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2019년인가 출간한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주변에 꼭 읽어보라 일독을 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방송을 한다니까 좀 보다가 솔직히 말하면 바로 치운 게 제가 보기엔 너무 사상이나 이론이 투철한 분이라고 하는데 너무 낡은 잣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80년대 좌파 사상가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수로 전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시각 틀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 현실을 정치를 해석하는 그 낡음을 제가 좀 느껴가지고 이 책이 과연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하는 책은 아닌 것 같다. 보수의 재구성을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뭐 학계 인사는 아니니까 다만 교수를 하실 때 자기가 공부한 게 있을 거고 이 나머지는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사실 학자의 길은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아는 것 이상으로 본인이 파고들 만한 시간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는 좀 덜했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교수를 하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저작들을 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억에 남는 저작이나 책이 있었나 이분이 낸 학자니까 박사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구규영 기자가 만약 그 책이 그랬다면 그 이전에 낸 책도 별로 없을 것이고 아마 동어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정치의 세계라는 게 뭐 그리고 계속 공직을 했었고 그러니까 야인으로 있었을 때 뭐 머리 싸매고 다시 공부를 한 일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좀 학문적으로는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다만 저희 같이 일반인들이 보기엔 여전히 현란하고 아는 건 많고. 네.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다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분과 함께 늘 이제 배우자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데 박형준 시장의 아내도 사실은 여러 번 거명이 된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 재혼하신 무슨 부산의 화랑 대표라고 하는데요. 아유, 저도 이거 뭐 참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화랑을 하면서 뭐 이분 때문에 불거진 문제들이 있죠. 이제 재혼한 자식들의 뭐 아들 딸이 뭐 부산 LCT 아파트를 특혜 분양을 받았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시절의 얘기입니다. 국회에 이제 되게 최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들어왔는데 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주인이 알고 보니까 박형준 당시 그 사무총장의 아내의 지인들의 자식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물어보니까 실제로 박형준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에도 이런 그럴듯한 레스토랑이 하나도 없다고 필요하다. 하고 그래서 본인이 주도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국회 앞에 한번 이제 본청 앞에 무슨 조형물 같은 거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라 이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맞지 않는데 여하튼 이 조형물이 어울리느냐.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박형준 그 총장이 당시 이제 추천한 것이고 선정 과정에서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다 부인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인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러면서 알고 보니 두 분은 이제 두 사람은 재혼 과정이고 이 문제가 됐던 자식들은 이제 사실은 아내가 이제 데리고 온 그 다른 의붓 자식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좀 여기서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그 부인께서는 저는 그림을 모릅니다만 부산에서 꽤 성공을 이루신 화랑 대표이신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권 이제 들어서고 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의 정두원 의원의 전 부인입니다. 그 이혼을 하셔가지고 네. 전 부인께서도 이제 화랑을 운영하셨는데 마침 그때 정권 초반에 강남에 있는 뭐 건물에 그 박형준 지금 시장의 부인의 그 화랑의 서울 지점과 정두원 전 의원의 전 부인의 화랑이 한 곳에 위치를 했던 거예요. 복잡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뉴스에도 나오고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분들은 좀 일로는 폄하할 수 없는 게 뭐 그림을 그려서 뭐 팔아먹고 이런 거보다는 본인들이 정말 좀 성공한 화랑을 일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건물에 둘이 동시에 입점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그때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전재수 예를 들면 장관을 두고는 그 여권 내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이제 유일무이하게 많이 거론되는 게 이해가 가면서도 그 야당은 사실은 국회의원도 부산에 너무나 많고 뭐 시장도 과거에도 많이 배출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쟁적인 분위기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야권 후보 중에는 박형준을 누를 만한 사람으로 비견될 만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누를 만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건 아닌데 뭐 국민의힘 지금 부산 의원 17명이니까 이름들은 다 뭐 거론되죠 사실은. 하나씩 다. 심지어 뭐 예. 주진우 의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초선인데 아무튼 그래서 뭐 가장 좀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사실 그 강서구의 김도읍 의원 사선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당 내에서도 좀 합리적 보수 성향에다가 이렇게 당 정책 방향 총괄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강서구라는 데가 이제 사실 이제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가깝게 있어가지고 이른바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도 꽤 많은데 거기서 이제 사선을 한 거고 해서 이게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지지세를 갖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이 보면 이 당내에서 계속 보면 이제 약간 주류는 아니거든요. 비주류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무슨 근데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이런 뭐 이 당대표 선거 이름 날 때 항상 이 이름은 항상 거론돼요. 근데 이름은 거론되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를 출마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보기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이른바 그 박수영 의원 또 거론되죠. 이분도 뭐 이 지금 현재 수영구 쪽인데 이 옛날 박형준 시장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뭐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이어서 당시 뭐 김문수 남경필 전 지사 시절에도 뭐 연이어 중용될 정도로 뭐 이른바 이제 정책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긴 한데 다만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이 박 의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 벌금 받았는데 이게 맞아요. 사실 네. 이게 우연직 유지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게 사실 이번 일 겪으면서 사실상 이 부산시장 쪽 도전을 안 하고 다음을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항상 거론되는 분이 있는데 이 부산 하면 이제 최다선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있죠. 6선인가 6선. 그 민주당 시절에 3번을 했고 이 국힘으로 넘어가 3번을 해가지고 최다선 의원이죠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도 도전을 했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조경태 의원도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비주류고 아무리 지역관리 신이고 이러더라도 국민의힘 내에서 비주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유력한 후보로는 좀 사실 거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수영 의원 얘기를 하나만 하면 박수영 의원이 이제 예전 이력은 괜찮은데 이 요새 이제 완전 찐윤이 돼가지고 탄핵 때 윤석열 그 관저 앞에서 인간띠 투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팔트로 드디어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도 되게 강경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이 사람이 뭐 공천이 된다면 부산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전체 선거를 완전히 망가지는 그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선택을 할까 아무리 장동혁이라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참 이렇게 근본적인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사실 부산은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부산시장 중에서 뭐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박경준 시장도 지금 이렇게 재선을 하고 3선 도전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거명할 때 거론하지 않고 그거는 좀 왜 그런 걸까요? 아, 이건 되게 좀 즉흥적인 질문인데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서울만큼 일단 저기 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말고는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말고는 제가 보기엔 서울을 벗어나서 뜬 정치인들을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그리고 예전에 김태호 전 지사가 있었죠. 그 저기 경남지사. 네, 네. 그분도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뭐 김두관 전 지사도 있었고 경남. 근데 일단 서울을 벗어나면 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 힘도 되게 중요한데 이상하게 부산시장들이 보면 정치적 주목도가 높았던 의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 개개인의 경쟁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도 좀 그때 주목을 했었던 게 뭐냐면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때 뭐 국민의힘이 아니 한나라당이 그때 막 크게 대승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의외로 승리를 한번 했던 선거 기억나세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하긴 했지만 근데 그때 부산시장 후보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거론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자기는 정치 안 한다. 이게 아주 확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선거를 나가서 이기거나 했으면
일찌감치 좀 더 빨리 그 확 뜨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 파기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부산에서 된다고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재수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전재수 전 장관도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파면 팔수록 아 이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네. 근데 서울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부산에서 뭔가 자기가 정책을 하고 그거로 뭐 이름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아니 우리 부산 토박이 김진우 선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부산시장은 대선 후보가 안 되는 겁니까? 저도 뭐 이호 기자 말에 거의 사실상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이 부산시장이 내놓는 특히 이제 정책 같은 것들이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정도까지만 해도 예컨대 특히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경제 부동산 정책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앙 정치에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당장 뭐 오세훈 시장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뭐 집값이 출렁이고 이런 바로 경우도 영향을 있지 주는데 않습니까?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정부가 내놓은 이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 최근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부산 쪽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부산 쪽에서는 이게 부산 부동산 자체가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 반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앙의 어떤 정책 자체가 부산까지 여파를 미치는 것도 사실 없고 그래서 그나마 부산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저는 그 생각 좀 해봤는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제 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데 부산시장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마 특정 정당이 사실상 계속 이제 독식해 왔던 것의 폐해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 지역 내에서 그냥 지역구 되게 관리 잘해서 그 지역 내에서 성과 받아서 뭐 이렇게 중진 정도 되면 그러니까 부산시장 아니면 특정 뭐 지자체 시장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딱히 본인이 뭐 근데 더 큰 꿈을 꿀 수도 없고 꿀려는 그 의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이 자꾸 이제 노인의 도시가 돼간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와중에 부산 시민들도 이제 그 욕망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동남권 개발 등과 맞물려 가지고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이 맞물린다고 한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뭔가 전환점이 되는 후보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각 정당이 하기 나름이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출마를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도전적인 후보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열려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남은 변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두 사람 이미지가 좀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은 좀 옷잘 입고 뭐 신사, 약간 좀 뺀질뺀질한 이런 느낌. 그래서 보니까 초중고를 서울에서 나와서 그래서 사투리를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은 서울말 하는 부산시장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전재수 장관은 보니까 부산 바닥에서 엄청 굴고 그냥 바닥부터 하신 분이라 좀 투박해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전재수 장관은 투박한 사투리 쓰는 도전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김진우 선배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구기현 기자 잠깐 이야기했는데 부산에 이제 자주적으로 노인과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 인구는 유출을 하고 고령화가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 바다 풍경만 남아가지고 노인과 바다라는 부산의 현실을 좀 자주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뭐 부산 출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현재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인과 바다를 넘어서 가지고 사실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는데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나 되는 게 업로를 넘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출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좀 굉장히 좋은 구호 같은데요. 보니까. 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 인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